자, 교재 29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민법 제390조와 선생님 죄송해요. 네. 우리가 민법 제390조와 민법 제750조를 지금 간단하게 봤어요. 근데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여러분들 이 정도는 충분히 기억을 하실 수 있으신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손해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결국 법적 근거를 찾아서 이 사람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그 유무를 따져야 되는데 390조, 750조가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례가 예를 들어 홍길동이 키우는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다가 그 개가 제3자를 문 거죠. 그러면 뭐 이자의 손해액을 산정하고 보험사에서 보상할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뭐 작성하시오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은 법적인 책임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을 나열을 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배우신 거 민법 제750조 책임이 발생을 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게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물론 강아지 멍멍이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적용하는 법이 따로 있기는 해요. 예를 들다 보니까 잘못 들긴 했는데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작성을 하시고 결국 손해액을 산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 제390조와 750조의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책사유 존재해야 된다고 했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결국은 고의와 과실이 전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배상의 범위. 자, 배상의 범위는 통상적인 손해만을 우리가 보상해요.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손해의 경우에는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한다. 우리가 통상적인 손해, 우리가 그러니까 사고가 나서 손해액을 산정을 할 때 그자의 직업, 뭐 나이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을 다 보거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런데 손해가 발생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었어. 예를 들어 사고가 아니었으면 나는 돈을 수억 벌 수 있었는데 이번 사고로 인해서 이 계약이 틀어져서 나는 이 돈을 못 벌었다. 이런 부분은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나왔어요. 페이지 339페이지 한번 볼까요? 페이지 339페이지. 이게 21년도 기출문제였어요. 거기 약술 7번을 한번 보실까요? 339페이지에 찾으셨나요?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피해자 김땡땡은 사고 발생 전에 해외 유학이 이건 사고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대요. 그래서 이걸 주장하면서 손해액에 대한 부분들을 청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상기 사고의 피해자 김땡땡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조물체계법상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라. 이게 문제였는데 결국은 통상적인 손해에 대한 부분들이 보상이 되는 거지 네가 결국에 유학을 갈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부분들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라는 그거를 기술하는 그런 문제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약술이 약간 조금 응용 비슷하게 해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시 29페이지로 돌아와서 우리가 손해배상의 범위는 배상의 범위는 통상적인 손해만을 우리가 배상하는 것이지 특별손해의 경우에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배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이제 사고가 발생해서 손세를 하시다 보면 막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사고가 아니었으면. 근데 많아요, 생각보다. 뭐 이러한 수입을 더 올릴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난 장사를 못해서 막 이런 부분들을 막 손실이 있었다. 세금 신고는 거의 안 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엄청 많이 벌었대요. 이런 부분도 안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인 부분들만 이제 보상을 해준다. 자, 가실상계. 피해자에게 가실이 있어요. 피해자의 가실이 30%다. 손해액이 이자가 1억이다. 그러면 1억을 다 배상해주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 네, 30%를 제외하고 가해자 가실 70%만 배상을 해주면 7천만 원을 배상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손해에 대한 부분들이 가실이 있었을 때 부분들을 가실을 적용해주는 부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실상계하는 부분도 공통점이다. 그리고 대의를 인정하느냐.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 전액을 배상하는 경우 채무자가 그 물건이나 권리를 취득하는 것 같이 불법행위 책임도 그러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대의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쉽게 예를 들어드릴게요. 보험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어떤 사고? 교통사고. 예를 들면 A가 사고가 났어요. 가해자가 홍길동이에요. 홍길동이 A에게 1억 원의 손해를 진 거죠. 1억의 손해를 교통사고로. 그런데 홍길동이 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털어보니 돈도 하나도 없어요. 빚재라고 나오는 거죠. 안 해주겠대요. 그러면 A는 자기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내가 다친 사고에 대한 걸 담보를 해주는 그런 특약이 있으니까. 그래서 H보험사에서 A의 손해에 대한 부분들을 1억을 다 해줘요. 그럼 H보험사에서 가만히 안 있겠죠. 해줬잖아요. 가해자는 누군데? 홍길동인데. 그래서 홍길동에 대한 부분들을 A의 권리를 대신해서 보험사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털어서 안 나오면 어쩔 수가 없고. 어쨌든 그렇지만 어쨌든 이 권리를 대신하는 거. 결국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누군가가 대신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뭐 갚았을 때 결국 그 대의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배상 방법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죠. 우리가 뭐 손해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소금으로 갚아라, 금으로 갚아라 이렇게는 안 하죠. 그래서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자, 그럼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은 상당히 중요해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약관계냐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불특정 다수냐, 그 차이가 가장 중요한 거죠. 채무불이행 책임은 계약을 전제로 해요. 계약관계가 아니면 채무불이행 책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그 계약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창한 계약이 아니라 반드시 뭐 서류상에 너와 나와 이런 것들을 하자 뭐 이런 계약이 아니더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하철을 타고 오고 가다가 이동했을 때 이러한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도 채무불이행 책임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식당에서 밥 드셨나요? 그것도 계약관계예요. 식당 아주머니랑 계약서를 쓰진 않았지만 나는 밥값에 대한 부분들을 지불을 했고, 그러면 나는 그 시간 동안 내가 안전하게 그 식당을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근데 밥 먹다가 천장에서 형광등이 떨어져서 내가 머리를 다쳤어요. 그러면 채무불이행 책임 존재해요.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계약관계냐 그냥 불특정 관계이냐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입증 책임은 채무불이행 책임은 누가? 네, 채무자. 그러니까 즉 가해자가 그 입증에 대한 부분 나는 과실 없어요라고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불법행위는 네, 피해자가 상대의 과실이나 고의를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생기는 법들이 막 있어요. 그것도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 그리고 소멸시효는 우리가 채무불이행 책임은 한 장 넘기셔서 소멸시효에 대한 이제 그 차이는 채무불이행은 우리가 10년을 적용하고 그러니까 상사채권이라고 해서 그 계약관계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상인인 경우에는 사실 5년을 적용해요. 근데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10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법행위의 소멸시효는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3년 아니면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사고가 이제 손해사고가 나요. 때로는 소멸시효가 걸려서 손해배상 청구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따져서 소멸시효를 잘 건드리면 때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소멸시효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께 또 한번 이해를 돕고자 좀 말씀을 드리면 자, 그 4번에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의 경합. 이게 무슨 내용이냐? 예를 들어서 제가 택시를 타고 오늘 EPS 코리아에 왔어요. 만약에. 그런데 오는 중에 택시기사님이 운전을 잘못해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친 거죠. 그럼 그 아저씨와 저는 네, 계약관계예요. 계약관계죠. 그럼 민법 제 390조에 의해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손해배상 책임을 아저씨는 저한테 져야 되는 거죠. 기사님은. 그런데 이 아저씨에게는 뭐가 있어요? 운전을 잘못한 과실이 존재를 해요. 그러면 민법 제 750조도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관계는 계약 관계에서만 이루어지지만 가실이 있으면 750조도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발생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는 손해액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750조에 의해서 1,000만 원 청구. 민법제 390조에 의해서 1,000만 원 청구해서 합의 2,000만 원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돼요. 네. 1,000만 원에 대한 부분들. 그런데 소멸시효가 왜 중요하냐? 민법제 390조에서 소멸시효가 몇 년? 10년. 얘는 안날로부터 3년, 한날로부터 10년.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 3년과 이 채무불이행 책임 이 10년 때문에 때로는 어떤 것들을 더 적용하냐에 따라서 못 받을 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멸시효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건 나중에 합격한 이후에 실무적으로 적용했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단순하게 그냥 채무불이행 책임은 10년, 불법행위 책임은 안날로부터 3년, 한날로부터 10년 이 정도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해서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계약관계가 아니면 불법행위 책임만 발생을 하는 거예요. 채무불이행 책임 건들면 안 돼요. 그 차이를 아셨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만 기억을 하고 되시면 오늘 수업은 너무 잘하신 거예요. 생각보다 법이 어렵진 않죠. 네. 자, 그 다음 특수불법 행위 책임이 나와요. 거기 그 날개에 엄격 책임주의 이런 것들은 있는데요. 그냥 좀 읽어보시기만 하셔도 될 것 같기는 해요. 자, 특수불법 책임을 보시게 되면 얘도 중요해요. 특수불법 행위 책임도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자주 등장해요. 자주 등장해서 결국은 중요한 거고, 특수불법 행위 책임 한번 그 내용 읽어볼게요. 불법 행위 책임은 가실 책임주의 및 자기 책임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서 때로는 피해자의 구제에 한계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입증 책임 누구한테 있다고 해서 불법 행위 책임? 피해자에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의 가실을 내가 입증 못하면 난 분명히 너 때문에 손해를 봤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청구를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증 책임 어떻게 보면 완화시킬 거예요. 손해 발생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면 가실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가해자가 결국은 자기 가실 없음을 자기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하단에 있는 거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세요. 뭐 엄격 책임주의 뭐 저쪽 이렇게 써 있는데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추정 가실 이론 옆에 이제 박스를 한번 볼까요? 가실 책임주의하에서는 피해자와 가실을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배상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추정 가실이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원이 취하고 있는 이론으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일정한 사실 혹은 결과를 증명하는 정도로 족하고 그 이후 가해자가 자신에게 가실 없음을 반증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의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져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특수불법 행위 책임인데 박스 위에 보시면 민법 제755조 감독자 책임, 756조 사용자 책임, 757조 도급인 책임, 758조 공작물 책임, 759조 동물 점유자 책임, 760조 공동불법 행위 책임 이 내용이 결국은 특수불법 행위 책임이에요. 31페이지 상단입니다. 자, 다른 거보다 보면 756조인데 막 도급인 책임, 759조인데 공동불법 책임 엄한 거 갖다 붙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안 있으면 못해요. 그래서 이거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755조가 감독자 책임인지 사용자 책임인지 헷갈려. 그럼 755조만 쓰세요. 거기에 755조에 엄한 거 갖다 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틀린 거잖아요. 부족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완벽하게 못 외우실 거면 근데 이걸 외우셔야 돼요. 얘는. 그리고 이거 하나하나가 어떠한 내용인지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책임 무능력자 감독자 책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어요. 아기가 너무 어려서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한지 몰라요. 그럼 누가 책임져요? 네, 부모가 책임져야 되죠. 그리고 정신이 온전치 못한 분이 막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을 해코지해요.
그러면 그 자의 보호자, 감독하는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민법 제750조 감독자의 책임이에요. 자, 박스 봅시다. 다른 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민법 제753조 또는 754조인 경우, 그러니까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이러한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본인이 가시럽다라고 반증하기 쉽진 않겠죠. 애가 어린이집에서 막 놀다가 친구에게 장난감을 던져서 눈이 실명해요. 그러면 부모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갔으니까 어린이집에서도 그에 대한 감독자 책임을 져야 돼요.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감독자 책임은 결국 이런 행위 무능력자들이 저지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손해배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러한 사고 친 부분들을 대신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본인 과실에 의해서 지는 책임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요건이 있느냐? 불법행위의 모든 요건은 다 갖춰야 돼요. 다만 뭐만 없어요? 책임 능력만 없었기 때문에 불법행위 책임을 지울 수 없으니까 민법 제755조의 감독자 책임을 지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오토바이 막 훔치거나 자동차 훔쳐서 사고 내는 그런 친구들 생각봐도 되게 많잖아요, 요즘에. 그러면 그때 그 친구들한테 지울 수 있는 책임, 뭐 형사적인 그런 처벌은 둘째치고 민사상으로 봤을 때 고의나 가실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 끼쳤죠. 그러면 민법 제750조 책임지겠죠. 그런데 그 친구들은 사실 행위 무능력자로 보기는 어렵죠. 나이대가 꼬마들이 운전하진 않잖아요. 거의 뭐 중딩, 고딩 애들이 하잖아요. 그럼 얘네들한테 불법행위 책임은 존재를 하죠. 그러면 그 친구들이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쵸. 그러면 그거 궁금하지 않으셔서 그 손해배상 누가 해주나? 그죠? 그래서 사실 자녀에게 750조 불법행위 책임을 지우면 사실 부모에게 755조 책임을 짓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감독자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법을 잘못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들을 변제 능력이 없고 그렇게 되면 진짜 피해를 본 피해자는 공중에 붕 뜨는 거죠. 그래서 부모에게 공동불법 행위 책임인 750 감독자 책임을 지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750 책임을 지고 그래서 누구한테든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자동차 훔치거나 이럴 때 부모에게 감독자 책임도 지워지고 아이는 아이대로 750조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케이스는 아이에게는 불법행위 책임이 전혀 없는 거죠. 우리는 그건 정석적인 내용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755조의 감독자 책임은 그러한 부분이다. 그래서 보호자뿐만이 아니라 감독 의무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 뭐 유치원 교사 이런 분들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 하단에 보시면 제가 그 앞서서 말씀드렸어요. 다른 불법 행위 요건이 모두 충족이 돼야 돼요. 뭐 있었어요? 고의가실,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책임 능력만 없었으니까 그거는 제외하고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위법성의 조각 사유가 없어야 돼요. 이게 요건을 다 갖췄는데 결국은 책임 능력만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 책임을 지을 수 없는 자의 감독자에게 이 책임을 묻는 거죠. 자, 한 장 넘기시고 32페이지에 보시면 감독음의 뭐 혜택 이 정도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박스에 그 그림은 이해되시죠? 결국 자녀가 피해를 입힌 거죠. 그래서 부모가 민법 제755조의 감독자 책임에 대한 부분들로 손해배상을 하여야 되는 거예요. 아직 그 사례 문제로 아이가 사고 쳐가지고 발생시킨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이라고 나중에 있어요. 그럼 그걸로 충분히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755조의 감독자 책임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서 법적 책임 이러한 부분들을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기술을 하셔야 돼요. 자, 사용자 책임 볼게요. 자, 사용자 책임은 민법 제756조 타인을 사용해서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국 근로자를 고용해서 그자가 업무 중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뭐 죽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러한 경우에 지는 사업주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이나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외적인 부분들은 있지만 예외적인 부분이라면 저희 시험에 출제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근로자가 뭔가 사고를 치고 그렇다면 민법 제756조를 떠올리셔야 돼요. 그걸 반드시. 그래서 그림을 또 보시면 그 제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사용자 책임 헷갈려 하시는 분이 뭐냐면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뭔가 피해를 끼쳤을 때 지는 책임을 사용자 책임이라고 잘못 오인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아니에요.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고용관계에서 업무 중에 관련된 일을 하다가 근로자가 여기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거예요. 그로 인해서 누가? 사업주가 제3자에게 지는 책임이 민법 제756조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이거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근로자는 책임 없나요? 750조 맞아요. 가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로자는 이자에게 750조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다만 제3자는 불특정 다수도 해당이 되지만 근로자와의 동료 근로자도 해당이 돼요. 이 근로자의 동료 근로자라면 사업주에게는 누구예요? 자기 직원인 거잖아요. 이러한 경우에 이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제3자가 무조건 이들과 상관없는 사람이 일 때만 이 법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됐든 이들과 같이 일을 했던 동료 근로자가 됐든 어쨌든 가해자가 근로자가 업무 중 누군가를 다치게 했을 때 발생하는 책임이 민법 제756조 책임이라는 것만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이해되셨을까요? 그 날개 보시면 예시 있죠? 사용자 책임의 발생 예시. 13층 높이의 건물에서 작업하던 땡땡 건설사의 근로자 갑이 작업 중 공구를 놓쳐 행인의 머리를 충격해서 회사가 피해자에게 부당하는 책임이 뭐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 책임이다. 이해되셨죠? 자, 민법 제756조 그 박스 아래에 있는 내용 볼게요. 좀 붉은 글씨로 굵게 써져 있는 거.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가름하여 또 대리해서 또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업주를 대신해서 이때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사용자 책임은 그렇게 정의를 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그 요건 한번 볼게요. 사용자 책임이 어떠한 경우에 존재를 하느냐. 사용관계가 존재를 해야 되겠죠. 어느 사람이 사고 친 거 책임지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반드시 구두상에 계약관계여야 되는 건 아니에요. 누가 봤을 때에도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홍길동에 급여를 주는 건 아니지만 제가 갑이고 홍길동이 을이에요. 누가 봤을 때에도 제가 사업주고 제 눈치를 보면서 홍길동이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홍길동이 사고를 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저도 때로는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조금 후에 배우겠지만 그게 바로 도급계약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사용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33페이지 우측으로 넘어와서 사무집행으로 손해를 주어야 돼요. 당연히 업무 중에 관련된 사고여야 되겠죠. 본인 개인 일 하다가 사고 친다고 해서 무조건 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업무와 관련된 부분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일적인 업무를 모든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휴게 시간에 뭐 잘못해서 실수로 다치겠다라고 해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업무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다 관련이 있죠. 그리고 이 또한 자 피해를 입은 제3자가 존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불법 행위에 대한 일반 성립 요건은 다 갖춰야 되고 그리고 사용자가 어떠한 경우 내가 이자를 제대로 관리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은 책임을 져야 돼요.
자, 중간 부분에 33페이지 중간 부분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 제3자의 손해액이 1억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사용자 책임도 인정이 됐고 근로자가 이자에게 지는 책임도 인정이 됐어요. 민법 750조, 민법 756조 사업주는 손해액이 1억이 발생을 했고 돈이 많은 사업주가 1억을 손해배상을 했어요. 그러한 경우 근로자에게 야 네가 잘못해서 원래 사고 난 건데 나까지 이렇게 됐잖아. 1억을 우리가 구상을 할 수 있을까요? 가능은 하다고 얘기는 나와 있는데 전액은 힘들어요. 그리고 거의 인정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판례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인정은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법에서는. 그렇지만 사실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네, 현실적으로. 그 정도만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대의 책임설 어쩌고 굵게 막 이렇게 써있는 내용들이 있긴 있는데요. 그닥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런 부분들은 약수를 이거 출제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면 제가 거의 시험에 임박해서 약수를 정리해 드릴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내용들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중요하지 않은 거는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한 장을 넘길게요. 34페이지의 그 박스 그림 이해되시죠? 근로자가 손해를 가했고 결국 사업주는 756도 책임을 지는 거고 그러면 근로자는 거기 내용에는 없지만 민법 제750조 넣으세요. 민법 제750조 근로자는 그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 부분을 좀 적어 놓으시고요. 자, 도급인 책임 이제 볼게요. 도급인 책임은 상당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시험에도 출제도 많이 되지만 내용이 어려워요. 사실 여러분들이 도급인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공부하시거나 접하실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도급계약이 있어요. 도급계약의 우선 정의를 보면 도급계약은 우리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해서 돈을 지급하는 이런 계약들이에요. 대표적인 도급계약이 뭐가 있냐면 포장이사. 우리가 단순하게 물건만 이렇게 운송하면 운송계약이지만 우리가 그 서울에서 대전 어느 아파트에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의 그 위치 그대로 정리를 해달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 그래서 도급계약하고 중간에 아저씨가 수가 틀린 거예요. 제가 하도 잔소리를 늘어나서. 그래서 한마디로 중간에 제 물건을 한 대전인데 청주까지만 놓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 저한테 절반 값을 달라고 해요. 그럼 그 아저씨는 청구할 수 없어요. 도급계약 일을 완성으로 했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인 거. 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도급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 도급계약에 좀 감은 오시죠. 그런데 우리 시험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도급계약은 말 그대로 공사장에서 이루어지는 사고들이 대부분 문제로 출제가 돼요. 왜냐? 우리는 근로자재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하고 시험에 해마다 나오니까. 그래서 이 명칭을 좀 기억을 제대로 하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 헷갈려요. 우선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757조 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원칙은 없는 거예요. 왜? 그냥 이 사람은 돈만 주는 거예요. 일은 네가 다 알아서 하는 거고. 그래서 책임이 원래는 없어요. 이삿짐 아저씨가 뭔가 잘못했을 때 나한테 책임 물으면 화나죠. 나는 그냥 믿고 맡겼는데. 그런 것 그 원리랑 똑같아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거는 법이 이제 개정될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그 의원이 여기 중대한 과실이란 이거 표현 잘못됐다고 법 개정한다고는 했는데 그럴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과실도 마찬가지예요. 과실이 있으면 도급인에게 책임을 물어요. 중과실이 아니어도. 자, 그럼 그 용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날개에 대한 도급계약에서 명칭 이해하기. 도급계약은 뭐냐? 결국 일을 완성으로 해서 보수를 지급한 이러한 계약을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그 내용 그대로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명칭을 헷갈리지 말고 여기서 좀 마스터를 하자고요.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제가 좀 예를 들어드렸던 이삿짐 센터는 내가 그냥 이를 A라는 이패스 이사라고 포장이사라고 봅시다. 이패스 포장이사에게 일감을 주면 그분은 제가 원하는 대로 일을 마무리하고 저는 뭐 200만 원 뭐 이렇게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끝이에요. 근데 이런 단순한 거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어떤 부분이 도급인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 출제가 되느냐. 현장에서 사고나 사고가 대부분이에요. 근로자 재해 입었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A라는 회사가 있어요. A라는 회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자가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 하청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청이라는 용어도 쓰지 말라고는 해요. 그래서 협력업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일감을 주는 거죠. 그래서 A는 누구에게? 홍길동에게. 홍길동 회사에게. 그리고 홍길동만 주는 게 아니라 여기 또 누구에게? 이몽룡에게. 이렇게 또 일감을 주기도 해요. 그럼 홍길동은 본인이 또 하느냐? 본인의 회사에서 또 거기에 또 다시 하청을 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한 관계를 얽히고 섞여 있어요. 그 공사 계약 같은 것들이. 그래서 발주자는 제일 먼저 맨 상위에서 오더를 주는 그러한 자들을 발주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발주자가 반드시 교재의 내용처럼 도급인하고 윗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주자가 도급인이긴 해요. 도급인이긴 하는데 자칫 잘못 이해하면 도급인이 모든 발주자라고 이해를 하실까 봐. 그래서 상위에 이러한 사람을 발주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물론 도급인이라고 표현해도 맞아요. 그러면 이자에게 하청을 받은 이 밑에 사람들, 이자들을 뭐라고 명칭을 짓냐면 이 사람들이 바로 수급인이에요. 수급인. 그리고 다른 말로 도급업자라고 해요. 달라요. 도급인하고 도급업자는. 이해되셨어요? 도급인은 일감을 주는 사람, 수급인은 일감을 받아서 사는 사람. 수급인은 다른 말로 도급업자라고도 표현하는데 도급인과 도급업자는 별개다.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헷갈려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칭하고 또 홍길동은 지금 동그라미 세모 네모한테 또 일감을 줬죠. 그럼 얘네들은 하수급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자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네들이 누구예요? 일감을 줬으니까 도급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얘네가 봤을 때는 도급인이지만 발주자는 아닌 거죠. 상위에 또 누군가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명칭을 헷갈려 하지 마시고 이걸 그려 놓으세요. 책에다가. 그 그림보다는 이 그림이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얘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해요. 사고가 발생해서 도급인은 지금 민법 제757조에서 도급인이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칙은 없어요. 책임이 없죠. 이자는. 일을 완성으로 해서 결국은 돈만 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아니라 자기 대리인을 통해서 홍길동 회사, 이몽룡 회사한테 다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대부분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이런 큰 공사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사고가 발생을 하면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 이때는 어떤 책임? 이때 민법 제757조의 책임이 발생하는 거죠. 아니면 계약 자체가 뭔가 하자가 있었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도 책임이 발생하는 거고.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용어가 지금은 이해가 되셔도 굉장히 한동안은 헷갈리실 거예요. 그럼 저한테 질문하세요. 그래서 도급인, 수급인, 도급업자랑 도급인은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기억을 명확히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도급인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과실은 원래 인정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계약 자체에 하자가 있거나 뭔가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그러하지 아니한다. 너도 책임이 있다 이거죠. 후에 좀 더 나중에 보충 설명을 드리긴 할 거예요. 우리가 문제 나가고 이러면서.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은 말 그대로 계약 관계이지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는 아니에요. 돈만 주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고 돈만 주면 그런 계약이기 때문에 A의 근로자는 아니지만 봤을 때 홍길동이나 이몽룡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요? A라는 회사에 의해서 움직이고 누가 봐도 이거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는 아니지만 그런 모습으로 비춰져요. 그래서 사고가 발생해서 이제 우리가 뭐 소송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판례에서는 756조 사용자 책임을 다 인정해요, 대부분. 그래서 사용자와 피용인의 관계는 아니지만 누가 봐도 그 관계와 다를 게 없기 때문에 판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들이 756조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들어가시면 머리가 좀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757조가 도급은 책임이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고 계세요. 자, 밑에는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생각보다 문제가 자주 나와요. 그래서 많이 풀어볼 거예요. 자, 그리고 35페이지. 힘들어 하셔서 공작물 책임까지만 하고 조금 쉴게요. 자,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박스 내용 보겠습니다. 민법 제758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누가?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아파트 소유자예요. 그런데 홍길동에게 저희 집에 전세를 냈어요. 그러면 아파트의 소유자는 누구? 임경아. 점유자는 누구? 홍길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 유리창이 깨져서 유리창이 이제 그냥 깨진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유리창이 깨져서 지나가는 행인의 머리에 떨어진 거죠. 그러면 첫 번째로 누가 책임을 져요? 점유자인 홍길동의 가시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리창이 깨진 이유를 파악을 하겠죠. 그래서 홍길동은 자기의 가시를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홍길동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홍길동의 가실이 없네요. 그럼 저는 제 책임 유무와 상관없이 저는 책임을 져야 돼요. 왜? 소유자니까. 그 내용이에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1차적으로 먼저 책임을 져요. 근데 이자가 자기에게 가실이 없음을 입증했어요. 그러면 소유자는 입증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그게 있겠죠. 간판이 떨어졌어요. 행인은 그냥 지나가다 머리 맞은 거예요. 근데 서로 가실이 없대. 책임도 입증할 수가 없어. 그렇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점유자가 본인의 가실이 없으면 입증하면 소유자는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그래서 1차는 누가? 점유자. 2차는 소유자. 둘 다 책임을 지진 않아요. 점유자가 먼저 책임이 있다면 소유자까지는 가지는 않지만 이랬든 저랬든 점유자에게 가실이 없다면 소유자는 무조건 책임을 지는 거죠. 그 유무에 대한 부분들 상관없이. 자, 공작물 책임의 요건에 대한 부분들. 공작물로 인한 손해가 발생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공작물이 뭐예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작물의 하자가 그런 말 그대로 결함이에요. 그 결함은 그걸로 인해서 누군가가 다치거나 그런 부분들을 결함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물건이 뭔가 성능이 미비가 좀 그 성능이 어느 정도 생각했던 것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거를 우리가 그러한 결함이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그래서 결국 공작물로 인한 손해가 발생을 하고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어야 된다. 그 하자란 본래 갖춰야 될 안정성을 상실한 거죠. 그로 인해서 누군가가 다치거나 손해가 발생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6페이지 한번 볼게요. 입증 책임. 공작물의 하자에 대한 입증 책임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있어요? 피해자에게 있지만 우리가 이런 특수불법 행위 책임은 그걸 반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가실이 없음에 대한 부분들을
점유자가 본인이 입증해야 되고 그 부분을 입증하면 소유자는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한 내용이에요. 자, 면책 사유가 없을 것 그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공작물의 점유자는 민법 제758조에 의해서 자신이 손해발생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부분을 입증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소유자는 점유자와 달리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다 할지라도 그러한 부분의 입증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면책되지 않아요.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다른 제도와의 관계는 그냥 쭉 한번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개인 소유의 공작물이 아니라 국가 소유의 이제 그런 공작물이라면 공작물 책임을 지우지 않고 이때는 국가 배상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 계약법 강사님 1차 들으시는 분들 아실 텐데 저번에 전화가 온 거예요. 본인 소유의 땅은 아닌데 길 가던 행인이 다쳐서 넘어지셨나 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근데 결론은 당신 소유는 아닌데 국가 땅인데 당신이 점유자로 들어간대요. 법적으로. 그래가지고 치료비를 나중에 일부 지급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됐다라고 마무리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유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결국 어쨌든 국가 배상은 그 공작물이 국가 소유이면 우리가 민법에 대한 손배 책임이 아니라 국가가 해야 되는 손해배상에 대한 이 법리를 적용해서 손배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정도의 내용이고요. 실화 책임에 대한 부분들은 이거는 조금 후에 우리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조금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9시 25분에 정확하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점유자는 조금 이따 할게요.